자, 이어서 두 번째 개념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시설에서는 어떤 소리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개념설입니다. 자, 이 개념설은 언어가 생각, 그러니까 사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 전제 아래에서 의미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는 개념이나 관념이나 또는 사고다라고 파악하는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의 의미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실체 또는 심리적인 영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개념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양이라고 하는 소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시체는 고양이 그 사물 자체가 바로 고양이라는 소리의 의미다라고 했었는데 개념설로 오게 되면 그렇지 않다. 고양이라고 하는 소리의 의미란 뭐냐 그러면 고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심리적인 영상, 그것이 바로 고양이라는 소리의 의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개념설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여기 소시르와 뒤에 나오는 오그덴 리처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시르부터 봅시다. 자, 이 소시르 아마 다른 데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시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언어기호라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아까 지시설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과 명칭이 결합한 것이 아니라 청각 영상과 개념이 결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하는 소리는 이 나무라는 소리에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 지시물 자체가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소리에 심리적인 영상, 그러니까 이 개념에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결합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표, 기의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기표는 시니피앙 그리고 기의는 시니피에죠. 시니피앙, 시니피에를 한국어로 기표, 기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표는 나무, 사람, 산과 같은 이 청각 영상에 해당하는 거고 기의는 개념이죠. 개념. 나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 그 지시물 자체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개념. 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산이라는 한국어 소리의 의미는 남산이나 북한산이나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머릿속에 산이라는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 이것이 바로 의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오그덴과 리처즈는 의미를 삼각형으로 그려서 이 베이직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의미의 기호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소시르는 두 개의 결합으로 보는 거잖아요. 앞에 지금 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과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체 자체 두 개의 결합으로 보는 건데 이 오그덴 리처즈에 오게 되면 세 개의 결합체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봤던 나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이 나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소리죠. 소리. 나무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지시설에서는 나무의 의미는 뭐냐? 나무 지시물 자체다. 이렇게 생긴 제가 그림을 힘들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나무처럼 보이죠? 자,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그덴 리처즈는 여기 지금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 이거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나무의 의미는 여기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심리적인 개념 그것이 바로 나무의 의미다라고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이 지시물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두 개의 결합체로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오그덴 리처주에서는 이 세 개로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시설에서 어떤 소리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물 자체다라고 직접적으로 두 개를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지시설에서 이야기했던 지시설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그덴 리처즈의 의미의 기호 삼각형이고요. 이거는 포토가 그린 거고, 이거는 로스의 그림입니다. 조금씩 명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이러한 삼각형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앞에 지시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실제 대상이 없는 용이나 도깨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용, 도깨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현실 세상에 어떤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사물이, 구시할 수 있는 사물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지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설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설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이나 영상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가 그것의 의미냐라는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개의 의미는 아까 지시설에서는 강아지, 개 자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개념설에서는 그게 아니라 개에 대한 여기 개념, 형성된 개념, 심리적인 영상, 이것이 바로 개의 의미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각각의 이미지, 각각의 심리적인 영상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저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세상의 모든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다리가 아주 많은 거 알죠? 진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가 아주 많거나 다리가 아예 없거나 뱀, 지렁이, 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동물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형성할 수 있는 개념과,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던 사람이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면 개의 의미는 뭐냐라는 것을 실제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영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애라는 소리, 음성을 들었을 때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심리적인 실체, 장년기에 형성되는 심리적인 실체, 노년기에 형성되는 심리적인 실체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면 연애의 의미는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영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나 또 을을 누구누구에게 얻는 이가, 이런 것들은 영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심리적인 영상이 동반되지 않을 때 이것들의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의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행동설입니다. 자, 이 행동설은 앞에서 지금 이 개념설에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개념이다, 심리적인 영상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반하는 것으로 나온 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설은 앞에서 의미가 정신적인 작용이다 또는 개념이다, 관념이다, 이미지다 이런 정신주의적 용어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이 언어학에서 우리는 항상 관찰이 가능하고 기록이 가능한 발화나 그 발화들과 그것들이 산출되는 직접적인 상황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행동, 언어행동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록이 가능한 이러한 언어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동물의 행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행동 패턴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본능적인 것, 본유적인 충동보다는 능력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습, 언어도 나중에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니까 학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행동설이 이 머릿속으로 잡히지도 않는 개념이나 이미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관찰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동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 블룸필드 또는 왓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블룸필드가 어떻게 의미를 설명하느냐 그러면 언어 형식의 의미는 화자가 그것을 말하는 상황, 곧 자극 및 그 언어 형식이 청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이다. 그것이 바로 의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극과 반응 모형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일단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이 화자가 그것을 언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언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청자가 언어적 자극을 받은 후에 그 언어 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언어의 그것의 의미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헝그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헝그리. 자, 헝그리. 자, 배가 A라는 화자가 배가 고파요. 자, 그런데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무 위에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자, 사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화자가 배가 고픈 상황, 눈을 돌려서 봤더니 나무 위에 사과가 있는 상황. 자, 이 상황,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언어적으로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라고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직접적으로 이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큰 R로 적어지는 건데 이거는 직접적인 자기가 행동하는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어적으로 배고프다 라고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고프다 라는 것을 들은 청자가 언어적 자극을 받은 청자가 가서 어떻게 행동해요? 가서 사과를 따서 A에게 주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헝그리라는 단어의 배고프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헝그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앞에서 추상적인 거, 이미지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머릿속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를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존재하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낳는 상황, 곧 장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일관되게 기술하기 어렵죠. 자, A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사과를 봤어요. 근데 배고프다라고 헝그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과를 따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도 다양하죠. 여기서 지금 화자가 나 배고파, hungry라고 했어요. 언어적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자가 언어적으로 들었어요. hungry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청자처럼 가서 이걸 사과를 따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말 기계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의 반응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념설과 마찬가지로 접속어, 조사 등에 대한 설명도 역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이 자국과 반응 모형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는 뭐 명령문이라든가 청유문이라든가 그런 데에 등장하는 어떤 동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여기 접속어나 조사는 여전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법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용법설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소리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체다 또는 이미지다 또는 개념이다 또는 행동과 반응 사이의 어떤 관계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미 이것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를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법설에서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어떤 낱말에는 일정한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단어의 낱말의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낱말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용법 그것이 바로 의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 아까 고양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지시설에서는 고양이라는 소리의 의미는 고양이 실제 존재하는 고양이 그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설에서는 고양이의 의미는 고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개념 또는 이미지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서 봤던 그 행동설에서는 고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한 청자의 반응이 고양이의 의미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용법설에 오게 되면 고양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모든 용법이 그것이 바로 고양이라는 소리의 의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용법설은 다이어의 의미 파악을 다이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의미란 뭐냐 한국인들이 의미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다양하게 보여줬었는데 지금 용법설로는 그것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의미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그 모든 것 그 용법 문맥의 모든 것이 바로 뜻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이어의 의미 파악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어에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한국 사람들이 보다 자, 눈으로 보는 거 영어의 see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연극을 보다, 영화를 보다 이건 감상하다라는 의미로도 쓰기도 하고 나 책을 보고 있어 이럴 때는 책을 읽고 있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또는 의사가 환자를 보다 이럴 때는 환자를 치료하다. 환자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가 집 보고 있어 이럴 때는 집을 지키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또는 오늘 나 하루 종일 사물을 보고 있어 이럴 때는 사물을 처리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를 보게 됐다 이럴 때보다는 며느리를 맞이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는 이거 싸워봐야 서로 문제가 많으니까 합의를 보세요 라고 보다를 쓰는데 그럴 때는 이루다의 의미고요. 나 내일 한국어 시험 본다 이랬을 때보다는 치루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또는 손해를 봤다 이럴 때는 손해를 당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 모든 의미가 한국어의 보다의 의미다. 그러니까 쓰이고 있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의미가 바로 한국어의 그 보다의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용법설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설명해내지 못했던 접속사나 조사 등의 의미를 다른 이론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지시설, 개념설 또는 행동설, 자, 이런 어떤 것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또는 은는이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자, 접속사 그리고가 쓰이고 있는 맥락 안에서의 그것의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도 역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단어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자, 알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습득해 가느냐?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나 언니나 형이 그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를 습득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습득해 간다, 알아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용법설도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장점일 수 없죠. 그래서 단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무한수에 가까운 용법을 보여주는 것들, 특히 한국어에 뭐뭐 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뭐 하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용법이 맥락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 이거 이제 빈도조사라고 얘기하는데, 빈도조사하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다입니다. 하다. 그래서 정말 무한수에 가까운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데, 그런 문장을 보여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을 하다의 전체 의미로 할 수 있을 거냐, 어디까지가 과연 하다의 의미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포착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단어의 음성의 의미가 처음에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가 이것의 의미냐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법설도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의미론 앞에 교재들을 보면 이것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의미에 관한 다른 몇 가지의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의미가 뭐냐라는 거, 이제 인지의미론 같은 데서 새롭게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들은 인지의미론을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뒤에 제가 여기다 덧붙이는 건 뭐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1번부터 지시설부터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설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세계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언어 표현의 의미는 언어 표현과 세계의 사태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파악된다라는 것이 바로 언어 세계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접근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시설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개념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아까 개념설에서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개념주의적 접근법은 언어 표현의 의미란 뭐냐 그러면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개념화, 이것이 이미지나 개념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미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다라고 파악하는 방법이 두 번째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언어 내적 접근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여기서 다시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어휘 의미론에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의미는 한 언어 내부의 언어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언어와 세상이 연결되었거나 아니면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머릿속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언어의 의미는 언어 내부들의 요소들,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사용법에서 용법설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언어 사용 접근법인데 이거는 의미는 언어의 실제 사용에 의해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을 다시 1번, 2번, 4번으로 이렇게 다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고 3번은 뒤에서 이제 언어 내부의 요소들과의 관계 안에서 파악하는 것들은 어휘 의미론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되는 것들이 그 안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크게 나누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랬을 때 의미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느냐인데, 자, 여기까지 일단 동영상은 하나를 두 번째 동영상을 끊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의미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란 실제 사물 자체다 또는 그것을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뭐 심리적인 영상 또는 이미지다 또는 사용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배울 때 뭐 형태론 또는 뭐 문법론 또는 의문론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의문이란 무엇이다, 단어란 무엇이다 또는 형태소란 무엇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개념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지만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두 번째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할 거는 그렇다면 의미란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소란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음소의 유형 또는 형태소란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형태소의 유형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란 앞에서 여러 가지 설들에서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어떤 거라 하더라도 의미의 정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의미란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다라고 여러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부터 세 번째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